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선거운동이 시작된 첫 주말, 여야 지도부는 격전지인 수도권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여당은 부족한 점을 바로잡으려 몸부림치는 정당이라며 지적을 받으면 바꿔가겠다고 몸을 낮췄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야당 압승론에 선을 그으며 여권에 속아 과반을 내주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만족하지 못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지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지적해 주시면 그때그때 반응하고 바로잡으려고 몸부림치는 정당으로 바뀌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100몇십석 운운하면서 이미 읍소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진짜 위기는 그들이 아니라 바로 민주개혁 진영입니다. 만약에 과반을 잃게 될 경우 방심하거나 교만해져서 투표를 하지 않아서 그들에게 과반을 넘겨줄 경우 이 나라는 다시 회복 불가능한 길로 나락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들의 읍소 작전에 속지 마십시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들의 과거 막말 논란을 두고 쓰레기 같은 말이라고 비난하며 대야 공세에 집중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어제 경기도 부천지원 유세에서 쓰레기 같은 이재명 대표와 김준혁 후보 등이 말한 쓰레기 같은 말을 들어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의 과거 형수 욕설 논란을 거론했고, 김 후보의 경우 초등학생을 성관계 대상으로 얘기하는가 하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는 용인할 수 없는 비유를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 등을 겨냥해 쓰레기 같은 말을 한다고 비난한 데 대해서 정치 언어를 더는 오염시키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강민석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쓰레기란 말은 그렇게 입에서 함부로 꺼내는 것이 아니라며 한 위원장의 입이 쓰레기통이 되는 것을 모르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아이들이 들을까 두렵다며 성범죄 변호 후보들, 역사 왜곡 막말 후보들 등 각종 논란으로 인해 다급한 심정임은 이해가 간다면서도 이성을 잃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각 당 후보들을 겨냥한 공세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후보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고, 민주당은 대파 발언을 고리로 여당이 민생에 무감각하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보도에 임성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 후보들에 대해 내놓은 해명 발언을 정조준했습니다. 딸 11억 원 대출 논란에 양문석 후보는 약간의 편법 대출을 받은 게 아니라 대출 사기이고, 공영훈 후보 증여 논란은 자산 계층에선 흔한 일이란 말로 끝낼 사안이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결국 유야무야 열흘만 버티면 될 것이라는 민주당의 오만함에 분노가 치밉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책임 있는 조치를 국민과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 배우자의 전관예우 논란에도 날을 세웠습니다. 배우자가 변호한 다단계 업체의 피해자 대표를 직접 찾아 면담을 하며 이를 전관예우가 아니라고 해명한 건 역대급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의 눈물과 아픔을 생각한다면 박은정 전 검사와 이중근 변호사는 핑계와 변명에 앞서 먼저 국민께 사과하고 이제 그만 정치에서 물러나십시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논란 이후 파생된 각종 발언에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이수정 후보가 윤 대통령 발언은 한 뿌리 가격을 의미한 것이라고 반박한 뒤 논란 끝에 사과하자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깎아내렸습니다. 특히 이 후보를 두고 이러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 사람이라고 옹호한 한동훈 위원장을 겨냥해서도 특권의식의 발로라고 저격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이수정 후보. 총선 출마는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에게 베푼 시혜입니까? 그래서 민생 파탄으로 힘겨워하는 국민들에게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는 겁니까? 정부 여당이 민생에 무감각한 만큼 정권 심판론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과거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한 정필재 등 여당 후보들에 대한 공세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범죄 변호 후보들, 역사 왜곡 막말 후보들, 투기 의혹 등 각종 논란의 자당 후보들로 인해 다급한 심정임은 이해가 갑니다. 선거도 좋지만 이성을 잃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각 당 후보들의 도덕성 문제가 주요 선거 변수로 떠오른 만큼 여야 신경전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번 총선을 반성의 기회로 삼아 남은 3년 임기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겠다는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의원은 어제 서울 마포구에서 함은경 후보 지원 유세 도중 기자들에게 국민이 야당이 잘못하는 걸 알면서도 집권 여당과 정부에 더 분노하는 것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특히 민생 경제가 너무 어렵고 공정, 희망 이런 것에 실망하게 했다며 2년 동안 국민 마음에 쏙 들게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나흘 연속 수도권 지원 유세를 이어갑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오전 경기 성남을 시작으로 용인과 안성 등을 차례로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오후에는 서울 강동과 송파 등을 방문합니다. 한 위원장은 수도권 격전지 공략에 집중하면서 민주당 이재명,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겨냥한 2조 심판론과 야당 후보들의 재산 리스크 등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서울 한강벨트를 돌며 강행군 지원 유세를 펼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은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표심 공략에 집중합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인천 계양구의 교회와 성당을 찾아 부활절 행사에 참석하고 이후에는 유세차를 타고 관내를 돌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또 김부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서울 서초 을과 동작을 용산과 강동갑 등 한강벨트의 주요 격전지를 찾아 각 후보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주요 공약을 들여다보는 연속보도 7번째 순서로 1000만 표심이 달린 청년 공약을 짚어보겠습니다. 여야 모두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생활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정책 경쟁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정작 중요한 건 실천 의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역대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인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공약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청년 정책은 선거의 핵심 공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젊은 층을 상징하는 MZ세대가 내년 대선을 좌우할 핵심 유권자로 떠오르면서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된 청년 기본법에선 청년을 19살 이상 34살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업난과 늦은 결혼, 고령화 등에 따라 정치권이 챙겨야 하는 유권자 범위가 10대 후반과 20대뿐 아니라 30대 중반까지 늘어난 겁니다. 지난달 기준 18살 이상 34살 이하 인구는 1,040만여 명, 전체 유권자의 23%를 차지합니다. 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여야는 앞다퉈 공약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은 만 18살이 되면 보호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연간 2,000호 안팎의 특화형 주택 공급을 늘리고 전세 임대 지원금을 시세에 맞게 높이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또 주거뿐 아니라 취업과 심리 지원 등 다방면으로 자립을 도와주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런 주거에 관한 불안이라든가 어려움 같은 것이 사실 꼭 자립 준비 청년이기 때문에 겪으시는 건 아닐 거예요.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저희가 민주당은 월 3만 원 청년 패스 공약을 약속했습니다. 수도권 전철과 버스 등 모든 광역교통망을 거리 추가 요금 없이 무제한으로 다닐 수 있는 반값 교통카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특히 청년들은 자기 수입이 그리 많지 않은 세대들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용돈도 또는 돈도 수입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몇만 원도 정말 큰 돈이라는 생각을 청년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거라는데 의심의 여지는 없지만 문제는 예산과 재원 조달 방안 그리고 실제 추진 여부입니다. 유권자들 반응 역시 기대와 우려, 아쉬움이 교차했습니다. 기숙사 늘어난다고 했었는데 그거는
확실히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대학생 월세방, 자취방 집세 내려주는 그런 정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실천 의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 아무래도 대출 관련 지원이나 청약 관련해서 더 지원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실천이 중요하긴 하니까.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학자금과 주거비 경감, 기숙사 확대 등 경제적 지원에 초점을 맞춘 시혜적 성격의 공약이 주를 이루는 데다 대상 확대, 책임 강화, 현실화 등 기존 정책을 되풀이하려는 경향이 여전하다는 겁니다. 일상 시기에 그런 거를 토론하고 시민사회와 호흡하고 이렇게 해서 형성된 내용을 총선 때 정당의 청년 정책으로 들고 나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많은 공약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정치권의 실천 의지입니다. 청년들을 향한 약속이 그저 선거용으로만 끝나지 않기 위해선 유권자들의 꼼꼼한 검증과 총선 이후 꾸준한 감시가 필수로 꼽힙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국회 전체 의석수인 300석 가운데 각 정당이 몇 석을 차지할 것이냐, 이번 총선 최대 관심사입니다. 승리의 기준으로 많이 언급되는 과반부터 180석, 200석까지 어느 선에서 이기느냐에 따라 권한에도 큰 차이가 생기는 만큼 한 석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다툼이 막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국회 본회의장 안팎에서 주먹질과 발길질이 난무하고 한미 FTA 협정 의결에 반대하며 최루탄을 던지기까지. 최악의 동물부패라는 오명 속 여야는 지난 2012년 몸싸움 방지법으로도 불리는 국회 선진화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숫자가 180석입니다.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다수당의 일방적 날치기를 제한했지만 제적의원 5분의 3, 즉 180석이 있으면 패스트트랙을 단독 추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은 겁니다. 이에 따라 어느 당이든 180석 이상을 얻으면 법안 강행 처리와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등이 가능해 강력한 입법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제적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석을 얻으면 권한은 더 막강해집니다. 헌법 개정, 국회의원 제명은 물론 대통령 탄핵 소추도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차례 행사했던 거부권도 국회에서 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재의결할 수 있는 만큼 무력화됩니다. 제적의원 과반인 150석 이상만 확보해도 의미가 큽니다. 예산안과 각종 법안, 임명동의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고 국회의장직과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 확보도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현 21대 국회는 전형적인 여소야대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석수는 101석에 불과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척 불리한 정치 구도로 작용해왔습니다. 여소야대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국정과제를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선 이번에 총선 승리를 거머쥐지 못한다면 조기 레임덕, 나아가 데드덕이 올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온 총선,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윤 대통령의 남은 3년의 운명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40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건조물 침입 혐의 등을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합니다. 앞서 A씨는 인천에 있는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경기 고양시에 있는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서울과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사전투표와 개표 장소로 운영할 것으로 보이는 행복복지센터와 체육관 등 40여 곳에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료진 한계로 내일부터 수술과 진료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며 의정 간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정부를 향해 의대 정원 배정을 철회하고 막말에 가까운 언사로 대화 분위기를 흐리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을
언론 대응에서 제외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는 기자회견에서 지금이 의료 파국을 막을 마지막 순간이라며 이같이 요구하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진료 차질이 장기화하면서 병원들도 잇따라 병동을 폐쇄하는 등 경영난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명예퇴직 압박까지 받고 있다는 병원 직원들의 호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병원에 남은 인력도 환자도 갈수록 고통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용성 기자입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한 달을 훌쩍 넘긴 데다 교수들의 진료 시간까지 줄면서 진료 차질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술 건수가 크게 떨어진 상급 종합병원의 경영난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병원이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1,000억 원으로 늘린 것을 비롯해 서울의 빅5 병원들은 병동 10%에서 16% 정도를 폐쇄하고 인력도 재배치했습니다. 병원마다 하루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씩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데 상황이 길어지면 반토막 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전공의가 사직을 신청한 뒤로는 의료 수익이 평소보다 크게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화되면은 좀 절반까지도 수익이 감소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경영이 악화하자 무급 휴가 압박에 내몰리는 병원 직원과 일부 간호사들도 증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명예퇴직까지 거론될 정도로 일자리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급수가 높은 간호직이라던가 의료기사는 급여가 많다 보니까 병원 입장에서 이참에 경영상 좀 부담을 느끼니까 명예퇴직을 한번 건의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얘기를. 무엇보다 병원마다 비상경영 체제에 접어들면서 진료 기회가 줄어드는 환자와 가족들은 갈수록 애가 타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단체 연합회는 생명이 걸린 환자 입장에서 의사를 이해해달라는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의대 교수가 병원을 나가면 환자 죽음을 방조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 병원과 의료진 그리고 몸과 마음이 아픈 환자들까지 사회가 감당해낼 고통의 수치는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내일이면 이제 4월이지만 전국 의대에서는 여전히 학생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집단 유급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대학들은 유급 해결과 의대 증원 준비 모두 난감한 상황입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균관대와 중앙대 의대가 또다시 개강일을 연기했습니다. 의대생 절반 이상이 휴학계를 냈지만 휴학 허가 대신 개강일을 늦춰 유급을 막은 겁니다. 앞서 또 다른 의대는 휴학계 640여 장을 일괄 반려하기도 했습니다. 대학으로서는 의대생들이 돌아올 때까지 최대한 피해를 막겠다는 거지만 의대생들은 복귀 대신 소송에 나섭니다. 의대 학생협회 측은 내일 대규모 의대 증원으로 교육 여건이 악화해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크다며 의대 증원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생들 자기가 소속된 각 대학에 작년에 의평원이 심사를 했다. 겨우 합격했다. 그런데 이 2배, 4배 얹으면 무조건 불합격이다. 그러면 우리는 국가보시도 못 치고. 사태가 악화하면서 의대 증원을 준비하는 대학들은 경우의 수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기술적으로 이제와 2,000명 증원 백지화는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의료 공백 사태로 인한 피해와 피로감이 커지고 여권과 사회 각계의 대화 요청이 계속되는 만큼 만에 하나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2,000명 증원을 목표로 놓되 대학별 여건에 맞춰 증원 규모를 조정하자는 등 제안도 나오는 가운데 대학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집단 유급 대책과 증원 준비 모두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까지 계산하며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도랑에 빠진 4살 여자아이가 2시간 넘게 상급 병원으로 이송을 거부당한 뒤 결국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주택가에 있는 도랑에서 A양이 물에 빠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에 빠진 A양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20여 분 만에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병원 측은 상급 종합병원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충북권과 충남권 대학병원 6곳에 이송을 요청했지만 이들은 모두 이송이 곤란하다며 거부했습니다. 병원 측 관계자는 각 대학병원에 소아 중환자 병상이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로 환자를 받기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녁 7시 20분쯤에야 대전의 한 대학병원으로 A양을 옮길 수 있게 됐지만 A양은 이송 준비 과정에서 끝내 숨졌습니다. 돈 문제로 다투다가 형수에게 둔기를 휘두른 남성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기각의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8일 새벽 6시쯤 충남 태안군 근흥면에서 길을 걷던 형수를 습격해 둔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과거에 받지 못한 돈이 있다며 수차례 협박을 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피해 여성은 광대뼈에 금이 가는 등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신변 보호 조치를 취하고 A씨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회식을 마치고 귀가해 갑작스럽게 숨진 50대 남성에 대해서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인이 기저질환이 있었지만 평소 건강관리를 성실하게 했다며 스트레스와 과로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50대 남성 A씨는 2017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용역사업에 투입돼 정보통신 시스템 관리 업무를 맡았습니다. 근무지가 강원도 원주에 있어 아이들을 보기 위해 주말마다 서울 자택을 오갔습니다. 기러기 아빠로 생활한 지 4년째 접어든 어느 날, A씨는 회식을 마치고 관사에 돌아갔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심뇌혈관 질환으로 추정됐는데 A씨 아내는 평소 과중한 업무 탓이라며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그러나 사망에 이를 만큼 일이 많지 않았고 당뇨와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악화해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아내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게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공식 근무 시간이 일주일에 40시간대로 고시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 기준에 미치진 않지만 실제 근무 시간은 훨씬 길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긴급 사태에 대응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수시로 메신저로 보고를 받았고 휴일에도 직원들의 코로나19 상황까지 관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A씨가 주말마다 서울 자택을 오가면서 만성적인 휴식 부족에 시달린 것도 고려했습니다. 보통 기저질환은 업무상 재해 인정에 걸림돌이 되기 십상이지만 A씨의 경우 성실하게 건강관리를 한 점이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꾸준히 약을 먹었을 뿐 아니라 식단 조절과 운동, 금연과 건강일기 작성까지 했다며 기저질환으로 숨졌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건강일지까지 이례적으로 써서 이렇게 건강관리를 하셨다는 점을 보면 법원에서 이런 점들을 좀 적극적으로 참작해서 선제로 인정한 것 같습니다. 아직 항소 기한이 남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유족 측은 열심히 살아온 가장의 업무상 재해를 국가가 당연히 인정해야 한다며 공단의 항소 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어제 저녁 여수공항을 출발해 김포공항으로 가려던 아시아나 항공기가 엔진 화재로 결항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어젯밤 9시 10분쯤 승객 106명이 탄 김포행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서 후진하던 중에 엔진에서 불꽃과 연기가 발견돼 이륙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엔진 점검을 위해 해당 항공편을 결항 조치했고 승객들에게는 전세버스 혹은 현지 호텔 숙박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불이 난 항공기는 애초 어제 저녁 7시 50분쯤에 출발 예정이었으나 기상 악화 등을 이유로 2차례 출발이 미뤄지기도 했습니다. 부활절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대형 퍼레이드가 진행됐습니다. 진보와 보수 성향 단체들도 집회를 열고 거리 행진을 벌이면서 주말 도심 곳곳에서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신규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끼를 입은 자원봉사자들이 알록달록하게 칠한 달걀을 나눠줍니다. 아이들은 병아리 모습을 한 귀여운 마스코트와 인사를 나누느라 바쁩니다. 한국교회총연합에서 예수부활을 축하하며 개최한 부활절 도심 행사입니다.
서로 배려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함께 열린 부활절 퍼레이드는 광화문 광장부터 서울광장까지 이어졌습니다. 성경 속 이야기를 담은 공연은 물론 음악대의 멋진 연주까지 종교를 뛰어넘은 축제 현장에 주변을 지나는 시민들도 함께 호응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근처에서는 자유통일당 지지자들과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모여 부활절 예배를 열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부활절 퍼레이드 대열과 충돌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는데 다행히 올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의 정부 규탄 집회도 열렸습니다. 촛불행동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개최한 83번째 집회인데 참가자들은 촛불 대신 대파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중질환에 빠진 윤석열을 일단 정치를 개같이 한다고 막말을 하고 파 한 단이 아니라 한 뿌리라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종섭 전 호주 대사의 처벌 등을 요구하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했습니다. YTN 신기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가운데 처음으로 GTX-A 수서에서 동탄 사이 34.9km 구간이 개통됐습니다. GTX는 출퇴근 시간에는 17분, 그 외에는 2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당분간 수서와 성남, 동탄역에만 정차하며 구성역은 오는 6월 말에 개통합니다. 수서 동탄 구간은 승용차로 45분, 버스로는 75분 걸리는데 GTX로는 정차 시간을 포함해 이동에 20분밖에 안 걸려 이동 시간이 대폭 단축됩니다. 수서 동탄 구간 요금은 4,450원, 수서에서 성남은 3,450원, 성남 동탄은 3,95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환승 할인이 적용됩니다. 어제 오전 5시 반부터 운행을 시작한 GTX-A 수서 동탄 구간의 이용객이 12시간 만에 8,480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예측한 하루 평균 이용객 수요인 21,522명의 40% 수준으로 운행 첫날을 맞아 주말 나들이를 나온 가족 단위 승객들이 많았습니다. GTX-A 열차는 첫날 총 104회 운행되는 가운데 오후 3시를 기준으로 상하행 열차 운행은 그 절반 수준인 50회 모두 정상 운행됐습니다. 수도권이 아님에도 국제선 이용객 자체 최다 기록을 연이어 경신한 공항이 있습니다. 바로 청주공항인데요. 중부권의 입지를 잘 살리고 또 교통 편의와 국제선을 늘리면서 이용객이 급증하자 윤석열 대통령도 확장을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지방공항인데도 이용객이 늘어 운항 편수에서 대구를 제치고 빅5로 발돋움한 청주국제공항. 지난달 국제선 이용객이 13만 8천여 명을 기록하며 2달 연속 자체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난해 369만 명에 이어 올해는 476만 명, 내년에는 526만 명 이용이 예상돼 정부 전망치를 20년가량 앞당길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 85만 명으로 전국 도시 중에 14위인 청주에서 공항이 성장한 비결은 국제선 증가와 편리성. 인천과 김해, 제주에 이어 4번째로 많은 10개 국제선을 운영 중이며 마카오와 홍콩, 인도네시아, 몽골 노선 취항도 준비 중입니다. 원래 충청권을 위한 공항이었지만 수도권 인구가 늘자 중부권 입지를 잘 살려 고객의 30% 이상을 경기도에서 유치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항보다 입출국 수속이 빠르고 항공 요금과 주차비 등 공항 이용료가 저렴하다는 강점도 작용했습니다. 다만 여객 터미널이 수용 한도를 넘는 등 시설은 동네 공항 수준. 특히 해외 여행객과 특송이 급증하며 통관과 검색에 비상이 걸린 데다 활주로 같은 시설이나 공항 인력은 제자리 걸음 중입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청주공항의 시설 확장을 약속했습니다. 중부권 거점 공항인 청주국제공항의 국내선 여객터미널 확장 사업을 올해 시작할 것입니다. 더 많은 항공편이 운영될 수 있도록 비행기 주기장을 확대하는 사업도 올해 착수합니다. 지방공항의 한계를 딛고 위기를 기회로 만든 청주공항. 앞으로 철도와 도로 연결망을 확충해 경기와 호남, 영남을 잇는 내륙 물류 핵심으로 도약할 준비에도
착수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주춤했던 비트코인이 다시 1억 원을 돌파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연일 들썩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극단적인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이른바 밈코인에 투자자들의 돈이 쏠리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다음 달 반감기를 앞둔 비트코인을 향한 투자자들의 시선은 엇갈립니다. 여전히 도박이나 다름없다는 의견과 함께 2억 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냥 도박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라도 들어가야 하나 고민이 많습니다. 확실히 좀 늘어든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도 좀 하고 있고 주식에 비해서 더 크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아무래도 좀 매력으로 다가오지 않나. 특히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이른바 밈코인에 뛰어드는 젊은 투자자들이 늘었습니다. 사실은 경제 상황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보고요. 빈부격차를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적은 양의 돈으로도 많은 전화위복을 겪을 수 있는 시장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개당 1억 원을 넘는 비트코인과 달리 밈코인은 개당 100원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종잣돈이 적은 젊은 층으로서는 돈을 쉽게 잃을 수 있지만 일확천금을 꿈꿀 수 있는 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기존 가상자산과 달리 밈코인의 경우 사용처나 구체적인 활용 계획 없이 장난으로 발행된 게 대다수라 위험성이 훨씬 더 큽니다. 밈코인 대장주로 꼽히는 도지코인이 대표적입니다. 지난 2013년 비트코인 현상을 풍자하기 위해 만든 가상자산인데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밈코인은 기존 가상자산보다 내재적 가치가 없다 보니 더 극단적으로 널뛴다는 점입니다. 어느 순간에 작전 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결부가 된다 그러면 가격이 상당히 20, 30배 이상까지 오르는 이런 부분도 또 있고요. 이상 현상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투자할 때 상당히 주의가 필요한 이런 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밈코인은 급등과 급락이 이유 없이 반복되기 때문에 투자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고물가 시대에 장 보러 나가거나 외식 한번 하는 것도 큰 부담인데요. 그러다 보니 소비기한이 임박한 상품만 취급하는 쇼핑몰이나 편의점 마감 할인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30대 직장인 김동환 씨는 오늘도 편의점 앱에서 마감 할인 상품을 고릅니다. 소비기한 종료 약 3시간 전부터 할인이 시작되는데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등을 30%가량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어차피 소비기한이 짧은 상품들이라 품질에도 큰 이상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품질은 그대로인데 사실 이게 소비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싸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훨씬 더 효율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소비기한 임박 상품을 직매입해 30% 이상 할인 가격으로 판매한 이 쇼핑몰은 지난해보다 구매 고객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른바 떨이 상품을 전문으로 파는 앱은 이용자가 수백만 명으로 증가하며 할인 관련 앱 설치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고물가에 이런 짠테크가 유행이다 보니 중량으로 할인 효과를 보는 상품들도 나왔습니다. 대형 핫도그와 오징어, 삼각김밥까지 가격은 조금 올리고 양은 2배 이상 늘려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미와 실속을 모두 다 충족하고 있는 상품이고 저희가 출시한 삼각김밥 같은 경우는 출시 후에 2주 만에 4만 5천 개가 판매가 됐거든요. 이런 할인 경쟁은 알리익스프레스가 10억 원 쿠폰을 뿌린 행사에 하루 17만 명이 몰리며 더 불붙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요 마감 임박한 상품이 얼마나 저렴하게 판매되는지 이러한 정보들을 소비자가 잘 알 수가 있고 정보의 확산이 잘 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이러한 실속적인 그러한 구매, 그다음에 꼼꼼한 확인 이런 것들이 더 가능해졌다. 경기 불황 속에 생활 물가는 계속 오르며 실속을 먼저 챙기는 소비자들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다음 달 말을 끝으로 임기를 마치게 됐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불법 화물 운반 같은 행위를 파악할 감시망이 사라지면서 북한이 더 노골적으로 군사력 증강을 할 우려도 커졌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 이행 상황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15년 만에 멈춰섰습니다. 우리 정부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This is almost comparable to destroying a CCTV to avoid being caught red-handed. 8개 나라에서 파견된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의 주요 임무는 북한의 제재 위반 혐의 사례 조사입니다. 이들의 감시 대상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활동이나 사이버 공격 활동, 무기 제조를 위한 장비 밀반입 등의 활동입니다. 여기에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데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불거진 북러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미국과의 갈등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북러의 전략적 협력도 한층 강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반북이 임박한 상황에서 러시아는 안보리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일종의 북한이 받고 싶은 선물을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러북 정상회담 여건을 조성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 회피 감시망이 사라지는 만큼 북한이 제재를 우회해 더 대담한 불법 활동을 벌일 우려는 더 커졌습니다. 이는 북한의 군사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도 기여할 수밖에 없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과 이제 직결됨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안보 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이번 러시아의 결정으로 북러의 밀착이 강화되고 북한의 핵 위협도 고조될 개연성이 커지면서 앞으로 동북아 정세 불안은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인근 공연장에서 140여 명의 희생자를 낸 테러가 일어난 지 일주일 만에 남부에서 폭발물 테러 모의가 적발됐습니다. 공연장 테러와 관련해서 러시아 당국은 거듭 우크라이나 관련설을 강조했습니다. 류재용 기자입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남부 스타브로폴에서 폭발물 테러를 계획한 혐의로 3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공연장 테러범들처럼 중앙아시아 국가 출신으로 붐비는 장소에서 폭발물을 터뜨리려 했다고 연방보안국은 밝혔습니다. 연방보안국은 이들의 거주지에서 수제 폭발 장치와 화학물질 등을 압수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모스크바 외곽 공연장 테러를 조사하고 있는 연방수사위원회는 우크라이나 배후 조종설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테러범들이 가명을 쓰는 남성의 텔레그램 음성 메시지에 따라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На автомобиле поехали в сторону российско-украинской границы, чтобы затем попасть в Киев для получения обещанного им вознаграждения. 테러범들이 우크라이나에서 그에게 돈과 암호화폐를 받아 테러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증거도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당국은 테러와 관련해 법원을 통해 타직스탄 남성 1명을 추가로 구금했습니다. 공연장 테러 희생자는 추가로 1명이 숨져 모두 144명이 됐으며 희생자 가운데 고려인 1명도 포함돼 있어 현지 동포 사회가 함께 애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류재웅입니다. 미국과 일본, 필리핀 3국이 중국에 맞서 남중국해 공동순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중국해 분쟁 수역에서 긴장이 더욱 팽팽해진 가운데 중국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해경선이 필리핀 선박을 향해 물대포를 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 분쟁 수역에서는 가끔 이런 충돌이 벌어집니다. 미국과 일본, 필리핀 3국이 중국에 맞서 남중국해에서 공동 해군 순찰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다음 달 기시다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에 맞춰 이뤄지는 3국 정상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구상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3국 정상은 다음 달 11일 미국에서 첫 회의를 갖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합의사항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폴리티코는 사상 최초인 3국 정상회의는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을 보여준다면서 중국의 강력한 반응을 촉발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필리핀은 과거 남중국해에서 공동 순찰을 한 적이 있지만 일본까지 참여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미국과 일본, 필리핀 등 3국 해군은 지난해 6월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하며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은 최근 더욱 팽팽해졌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모양의 선을 긋고 이 안에 약 90%가 자국영해라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관련국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3국 공동순찰은 패권주의적 움직임을 보이는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 어제 추첨된 제1113회 로또 복권 당첨자와 금액 발표가 1시간 넘게 지연된 뒤 공개되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동행 복권 측은 어제 저녁 8시 반쯤 생방송으로 로또 복권 당첨 번호를 추첨해 공개했지만 온라인 홈페이지에는 밤 10시 20분쯤에야 당첨자 숫자와 금액이 공개됐습니다. 최종 결과 발표가 지연되면서 일부 로또 구매자들이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동행 복권 측 관계자는 당첨 번호 공개 후 보통 30분 사이에 당첨자 수와 금액을 표시하는데 내부 홈페이지 시스템 오류가 있었다며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1113회 로또 복권 당첨 번호는 11, 13, 20, 21, 32, 44로 2등 보너스 번호는 8이었습니다. 황사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현재 충북과 호남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합니다. 황사가 남아있는 남부지방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 예상되고 그 밖의 지역의 대기질은 양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도 다소 쌀쌀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3.7도인데요. 낮에는 16도, 광주는 21도까지 오릅니다. 큰 일교차에 대비해서 겉옷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전까지 충청과 남부는 안개가 끼겠고 영동 지방은 대기가 건조합니다. 산불 나지 않도록 불조심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춘천이 영하 0.4도, 안동이 5.1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6도, 청주와 대전이 18도, 대구는 20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5시 50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